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이 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집권 3년 차를 넘으면서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성장률과 고용률, 소득 격차 등 거의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대변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자연히 소비도 늘어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소득주도 성장의 기본 전제는 틀린 것이 없으니 정책 실패 인정도, 수정도 불필요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토론에서 함께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3698번으로 참여하시면 아침 토론의 또 다른 패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명예교수, 한림대 경영학부 최영기 개건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철저히 통계 위주의 비교와 또 찬반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통계가 있다면 뭐가 가장 임팩트가 클까요? 통계부터 보여드리잖아요. 네, 근데 통계부터 기본적으로 네. 사실은 이게 임금 주도 성장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자영업자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소득 주도 성장을 바꾸다 보니까 네. 어떤 면에서 좀 정체성이 조금 처음부터 좀 없었어요. 정체성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쉽게 족보가 없게 된 거죠. 그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뭔가 노동에 소외됐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를 좀 끌어올린다 그랬는데 그게 현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책 실패를 말씀드리면요. 네. 뭐 간단해요. 최저임금 발만 보시면 돼요. 최저임금 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발 어디 행하듯이 그래서 네. 최저임금 발, 고용 참사 네. 그거는 확실해요. 뭐 기억 더듬으시면 2018년도 8월이죠. 불과 얼마 전인데 통계청장이 뭐 경질됐어요. 뭐 네. 연결은 바로 안 되지만은 이제 그러고 또 최저임금 발 신양극화죠. 그래갖고 소득 분배가 아주 나빠졌는데 네. 이 정부가 주도한 뭐 정책을 통해서 뭐를 지향했습니까? 양극화를 줄이고 일자리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진은 의도는 좋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냉정에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전선을 넓히고요. 좀 시간을 좀 혹시 좀 벌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쭉 나오는 게 큰 틀에서는 뭐 맞다. 네. 단점을 보완한다. 속도를 내겠다. 이거는 안 해요. 이게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이게 좀 실험실에서 실험이 아니거든요. 네. 국민의 생기를 갖고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냉정하게 네. 좀 같이 좀 협력을 해서 좀 중진을 모으는 건 마저도 네. 시간을 번다든지 뭐 큰 틀 유지 이렇게 해서는 국민들의 얘기가 아니고요.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많은 사람들 볼 때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네. 소득 주도 성장에 맞다는 여론은 없어요. 일부 학자들의 디펜스가 있을 뿐이죠. 좀 정확히 하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반대로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하지 않았다. 이제 지금 당장 실패로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통계로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그 통계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뭐 할 얘기는 사실 없고요. 제가 또 뭐 그렇게 소득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교수님 입장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그 소득주도 성장 그 명칭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는 거는 별로 실익이 없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 2년간 정책 논쟁을 보면 네. 이게 너무 정치화되고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가 됐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뭐 이게 권력 투쟁적인 성격을 갖게 돼서 학자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뭐 좀 실증적인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근에 그래도 약간 긍정적인 면은 경제학회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근거가 됐던 임금과 생산성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비교적 좀 뭐 생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부가 당초 소득주도 성장을 들고 나올 때 그 취지는 네. 우리가 20년 전에 IMF 외환 위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불평등이 심화됐고 분배가 악화된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식의 어떤 대기업 수출주도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한계가 온 게 아니냐. 일자리 창출과 지속 성장에서 한계가 왔기 때문에 다른 솔루션, 다른 초식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까지는 대부분 동의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기에 이제 들고 들어왔던 것이
복지국가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그리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이런 정책들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정부가 시도를 했고 이것은 IMF나 OECD나 이런 데서도 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 그리고 분배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 이런 취지에는 대부분 동감들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조 교수님 지적하시는 문제는 최저임금에만 너무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정책을 해보지 못할 건 아닌데 너무 최저임금에 올인하면서 그것이 자영업이라든가 네. 취약 근로자들의 어떤 취업에 오히려 해를 줬다. 끼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일단 저희가 그 그래프 하나만 띄워주시면 네,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소득주도 성장론의 뭐 폐기나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측의 주장과 또 그렇지 않다는 아까 뭐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 디펜스하는 쪽의 주장을 봤을 때 뭐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사실 통계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아마 좀 뭐 보는 주장이 좀 근거가 되고 아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시청자를 대상으로 이제 학회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갖다 이제 지지하는 쪽에서 볼 때는 네네. 1인당 GDP 증가율,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질 임금에 해당되는 어떤 임금 상승률이 이게 네. 괴리가 있다. 그래갖고 뭔가 조금 노동 쪽에 어떤 기능별 이제 소득 분배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약간 좀 불리하게 됐다고 좀 전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정 인물을 제가 거론하기는 약간 신뢰가 되는데 뭐 어떤 뭐 국회 연구소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1인당 GDP를 디플레이트를 할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뭐랄까 이제 실질화를 할 때 보면은 GDP 디플레이터를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좀 딱딱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인당 네. 임금을 갖다 이제 실질화할 때는 이제 뭐 CPI라고 소비자 물가를 썼어요. 네네. 근데 그게 조금 층위가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갖고 좀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그냥 상식으로 볼 때 말이죠. 그 생산성을 쫓아가서 임금이 올라가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어떤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의 어떤 기저의 어떤 논리가 뭐냐면은 생산성이라기보다도 1인당 GDP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대 그다음에 이제 분배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층위가 좀 잘 안 맞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간에 조금 이제 논쟁이 있는데 네. 그런 논쟁은 그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학자들 간 논쟁이고 네네. 그리고 뭐 좀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디디는 어떤 발판이 이것이 과연 튼실한 어떤 근거에 기초했냐라고 서로 공방을 벌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현재 그 삶의 어떤 현장에서 29.1%에 정확하게 네. 29.1%를 2년 동안.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설령 뭐 기능별 소득 분배에서 이제 노동 쪽에 좀 손을 받다 손치더라도 그거를 누가 갖고 가느냐? 역시 정규직이 많이 갖고 가요. 그러면 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비정규직, 임시, 뭐 일고 이런 어떤 약간의 이제 조금 종사상 지위가 불안전한 쪽에 분배가 개선돼야 되는데 그쪽만 분배를 늘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 신중해야 되는데 과속한 건 사실입니다. 네. 어떤 경제도 2년 사이에 29.1 플러스 주휴수당은 더 올라가는데 이거를 견딜 재간이 없고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하는 층에 결정적인 데미지가 가한 거죠. 이거를 네. 성찰하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만은 지금 대졸자 중에서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이 60만이 넘어요. 네,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은 60만을 쪼개보면 그 중에서 한 번도 취직을 못한 그야말로 무취업, 그죠? 무취업 취업 실업자가 준비생, 네. 9만 명. 그러니까 60분의 9는 취업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사람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앞으로 계속해서 자리가 안 와요. 그럼 평생 캥거루가 될지 모릅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통계적인 인식을 갖고 논쟁할 때는 아니고요. 삶의 현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나라라고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뭐 분배 개선돼 성장된다면 그렇게 안 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도 소득 주도 성장을 지지하거나 견제하는 쪽에서 좀 실례지만은
조금 더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 우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궤도 수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층위를 갖고 지금 통계 문제가 좀 들어와 있다고요.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최 교수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실업자가 이제 9만 명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뭐 항상 있죠. 항상 있고 지금 4월 통계이기 때문에 이때가 이제 대학에서 막 나와가지고 잡서치를 할 기간이기 때문에 유난히 좀 많아요. 뭐 시기적으로 그럴 수뿐이 없는 그런 요인도 있고 최저임금 많이 올랐죠. 29.1% 많이 올랐고 그거는 정책 당국,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도 과속이 좀 있었다. 그리고 취약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고용 압박이 좀 있었다. 뭐 심지어 홍장표 소득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조차 3, 4만 명 정도의 고용 위축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을 그렇게 과속 인상을 했던 게 왜 그랬을까? 네. 이 사람들이 단순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어떤 정책에 이념적으로 빠져가지고 그랬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2017년 대선 때 대부분의 정당들이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불평등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이게 좀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도 위협을 가하고 지속 성장도 분명히 좋지 않다. 지속 성장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밑에 저임 근로자들을 한번 우리가 결심을 하고 좀 끌어올리자. 이런 사회적 결단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 어떤 정치적 결단을 이 정부가 시행을 하면서 초기에 좀 흥분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촛불 정부다 뭐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뭔가 과감하게 그 일시에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예쁜 오빠 같은 그런 심리로 저는 16.4%를 인상을 했고 그 이후에도 또 10,000원을 3년 내에 달성해야 된다 이 압박을 받아가면서 10.4% 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에서는 뭐 이 정부가 어떤 대중적인 그런 욕구를 너무 좀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했던 것이 정책의 약간의 어떤 과속 실패 이런 것을 좀 불러왔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죄송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의견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비슷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시는 문자들이 많았습니다. 9718님께서는 과거 정부의 최대 단점이 의사소통의 불통이었다면 현 정부도 소득주도 성장에서는 역시 독불장군식의 일방통행이다라고 비판을 해주셨고요. 또 7410님께서도 실패라고 생각한다. 자영업도 일하기 힘든데 세무소에서는 뭐 막무가내로 세금을 매긴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고 작년에 비해 매출도 줄고 IMF 이후로 가장 힘든 시기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번호 7211님의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힘들고 IMF 때보다 좀 더 힘든 상황에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번호 8905님, 이 겪어보지 못한 자의 그 얼토당토하는 의식이 만든 뭐 이런 가계 하락 성장의 길이 열렸다고 하시면서 이제 청년들의 사소한 알바 자리도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쫓겨나가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대체적으로는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뭐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시기에 힘드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문자로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거든요. 그 성장률이 2017년도에 3.1% 하다가 2018년도에 2.7%로 떨어지고 금년 전망이 2.6에다 2.5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약간 좀 하강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강 국면의 모든 원인을 최저임금처럼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단순화된 논리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표를 봐야 되는데요. 건설 부문 투자가 2017년에 8% 증가했고 2016년도에 10%가 증가했어요. 근데 2018년도에 마이너스 4%고 2019년도 금년도 예상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마이너스 6%입니다. 이건 뭐냐면 건설 경기가 다운되는 거는 최저임금과 사실 관계가 없어요. 이건 2014년, 2015년, 16년도에 최경환 경기 부양의 영향으로 건설이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보면 꺾은 거죠. 건설 경기를 꺾은 거고 또 하나의 요인은 뭐가 있냐면 반도체 경기에 의해서 2017년, 18년 굉장히 뭐 좋았죠. 예, 포항이었으니까요. 좋았지만 네. 그게 이제 2019년도에는 꺾이는데 네. 이게 지금 전망으로는 하반기 뭐 늦으면 뭐 연말까지 네. 굉장히 꺾이는 추세고 내년 이후에나 돼야 좀 회복이 된다고 보거든요. 돌아선다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도 자동차, 조선 이런 쪽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바닥을 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고용 측면에서 보면 작년같이 나쁘지는 않을 거다.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최저임금 때문에 뭐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 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최저임금만의 문제로 몰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 거죠. 올바른 진단이 아니고 네네. 올바른 처방도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부분적으로 뭐 네. 동의가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감가된 게 몇 가지 했는데 사실은 2018년도에 한미 간의 성장률 역전된 거 알고 네, 계시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우리보다 12배 반쯤 커요. 예, 우리가 뭐 아주 작은 나라인데 미국이 우리보다 1배 반 정도 속도로 더 성큼 다가갔다고요. 충격인데 사실은 그 기저에는 뭐냐면 감세가 있어요. 감세가 미국에. 우리 증세를 했잖아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은 뭐 지금 철학이 뭡니까? 가게 주문을 두툼하게 해주면 뭔가 돌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감세를 하셨어야 되죠. 증세를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은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동시에 밟아서 어떻게 돼? 차가 뭐 똑같은 것 같고요. 그다음 인기 영합인데 그 당시 2017년도 우리가 뭐 소득 분배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냥 뭐 임금 올려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자제를 못하는 캐치플레이즈예요, 사실이요.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다 가다 보니까 이게 된 건데 그 위험을 갖다 누구도 체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약점이 그거죠. 그다음에 또 근로자도 뭐를 착각하셨냐면은 임금 올라가면요, 그대로 놔도 뭐죠? 그대로 혜택을 받는지 알았다고. 쉽게 말하면은 임금이 올라가면은 자기 해고될 확률이 같이 높아진다는 거를 놓치신 거야 지금. 그러다 보면은 그대로 가고 다 쫓아가니까 그때 뭐 어떤 뭐 S라는 저는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햄버거 하나 먹어야 되지 않냐 시간당. 예? 근데 그런 거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하나의 비극이 뭐냐면은 29.1이 되다 보니까 연봉 5천만 원 넘는 사람도 지금 최저임금에 걸리고 있어요. 지금 그걸 보셨나요? 그때 아무도 안 봤다고요. 다 흥분하고 근로자는 착각하고 그다음에 정책 위반자는 감세를 안 가고 증세를 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이런 것이 맞물린 거고요. 올해 저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가속도라는 게 나쁜 쪽으로도 붙어요. 나쁜 쪽으로도. 그러면은 지금 무디스는 아시겠지만 2.1%를 보고요. 네, 그랬죠. 그다음에 노무라는 1.9%를 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를 보는데 지금 2.5죠 우리가. 근데 올해 아마 굉장히 나빠질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년 1사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가장 큰 원인이 네.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인들이 투자를 안 하, 지금은 할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동의가 바로 그거예요. 컨센서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경제를 좀 빨리 반전시킬 때 보면은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좀 뭐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뭐 탓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사전에 얘기했던 결과가 아니니까 우리가 한번 재고하겠다고 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네. 이걸 가지고 무슨 뭐 통계가 이렇고 저렇고 이거는 국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학술대에 서 몰라도. 네. 예.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조동근 교수님께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된다, 이제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고용률이라든지 분배 악화, 성장 침체 뭐 이런 게 좀 다 해결이 될까요? 무슨 자동으로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재정을 쏟아부으면 돈이 들어가죠. 근데 그렇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이거는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기업에게 경제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매진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별 무감해요. 거기에 보면요.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온도 습도를 잘 맞추면 식물이 잘 자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경제 산소를 잘 공급을 해갖고 기업이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 투자도 하고요. 그러면 플랫폼에서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고용이 되고 그럼 다시 소득이 벌리니까 그걸 쓰고 따라서
뭐 만능의 어떤 그런 이제 장치는 아니지만은 기업에게 운신의 폭을 주고요, 경제 자유를 주고 하는 거는 맞아요. 제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지금 3만 불 소득에서 그런 캐치플레이즈를 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실. 네, 일단 보면 최 교수님 사실 이 워낙 경제 지표도 지금 안 좋고 경제 둔화 국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정부가 청와대나 정부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은 아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성과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성과는 분명히 보여줘야 될 텐데 어떤 식의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고 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할까요?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역대 정부에서 그 성장과 고용 가지고 고민 안 한 정부가 없었고요. 대표적으로 MB 정부가 들어설 때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완전히 망쳐가지고 뭐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다 이런 이제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정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5년 단위로 이렇게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의 경제 실적을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연평균 4.6% 성장을 했고요. MB 정부 때 3.4%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다 망가졌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년 후의 실적을 보면 MB 정부가 뭐 비즈니스 프렌들이 그리고 뭐 4대강 이런 적극적인 재정 역할 온갖 노력은 했지만 성장률이 4%를 못 넘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게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조 교수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고 고용이 좋은 거는 감세 때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를 겪을 때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MB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로 봐가지고 뭐 근근히 유지를 해오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조정기에 들어선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 최저임금이 좀 더 악영향을 미친 건 맞지만 최저임금이 지금의 어떤 그 경제 그 좀 침체를 야기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최저임금이 그렇게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에 그 최근에 그 음식점이나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거기에 나오는 그 알바의 어떤 직원들의 태도나 어떤 그 근로자들의 어떤 그 성격이 좀 바뀌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근로 시간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조정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을 높이면 자영업을 압박합니다. 사업체를 압박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죽지 않으려면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이려고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경제를 좀 더 동태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자극일 수도 있다. 이 정부도 최저임금이 과속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2020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아마 5%를 넘기기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동결이 좋겠지만 일단 뭐 최저임금의 영향이 뭐 나쁜 것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습니다. 거고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그거로 시간을 오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교수, 조동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